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미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뜨거운 과열이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급격한 금리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요소도 이 급격한 금리 변화를 이길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미국 부동산 시장은요, 제로금리 정책이 초호황 상황이었습니다. 34년 만에 최고 상승을 계속 이어갔다는 부분이죠. 미국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요, 4월 26일 발표 기준으로 381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227포인트였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180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죠. 특히 상승 막바지에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게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부동산은요, 장기금리에,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단기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요,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 고정금리 대출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반대로 6개월에서 5년마다 변동되는 금리의 대출이 일반화되어 있죠. 자, 미국과 한국은요, 부동산 시장 정책금리 변화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의 차주 부담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죠. 단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왜 문제가 됐냐? 그때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서브프라임 등급에서는요, 변동금리를 일부 진행했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기관 부실, MBS와 CD0 등의 파생 상품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반면에 대한민국은요, 변동금리 대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금리 인상의 차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이런 차주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비중이 무려 80%나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강한 긴축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정책금리는 많이 안 올랐어요. 이제 1%지만 이미 시장금리는요, 기준금리의 한 2.5% 이상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요, 2.76%고 한때 2.8%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모기지 금리,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30년물과 연동된다 말씀드렸는데,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5.49%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가장 낮았을 때가 작년 9월이었거든요. 3% 수준이었어요. 2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부분이죠. 3% 대출 금리에서 5.5% 금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모기지 금리가 뛰니까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집값 계속 오른다. 주택 공급이 사려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고금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른 것이다 해석을 했죠. 그래서 집값이 정말로 계속 올라갔던 시기에는요, 야, 주택 공급이 무려 550만 채나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나왔거든요. 전월에 70만 9천 건이었고 시장 전망치가 4월에 75만 건이었는데 59만 건밖에 안 된 겁니다. 기사가 어떻게 떴냐? 패드가 금리 올리자 미국 주택 수요 급감, 4월 신규 판매 9년 내 최대 낙폭이라고 나왔던 거죠. 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6.6%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요, 가장 빠르게 미국 부동산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예요. 왜? 얘는 계약 기준으로 집계를 하니까 당연히 4월에 계약된 건수를 봤더니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다른 기존 주택 판매 건수나 다른 부동산 지표도 이제부터 심상치 않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지표였다는 거죠. 왜 시장이 급격히 달라졌을까요?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중고였다는 거예요.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상승한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같이 왔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주택 매수한 사람과 전혀 다른 상황이 수요자 앞에 펼쳐지다 보니까, 야, 우린 무조건 집 사야지 생각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이요,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은요, 주식과 다르게 하루아침에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거래 급감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산다 그래도 바로 가격을 떨어뜨리진 않는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거래 급감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급이 많은 지역부터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도 외곽 지역의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현재 약보합 상태가 유지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한국 부동산은 통계 기준으로 0.02%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원래 얘가 4월 달에 좀 반등하려는 기미가 보였었는데 4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게 됐죠. 시장에 생기는 상승 기대감을 금리 인상이 억누르는 중입니다. 이게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사례예요. 왜냐면은 1분기 때 약세가 지속되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회복, 과열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회복과 과열로 이어지는 타이밍에서 금리 인상으로 그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 상태가 이어지고요. 연말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질 거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도요, 기준금리 인상 초기에 공급 부족 언급이 나왔어요. 이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공급 부족 탓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못 잡는다고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또한 많은 전문가들도 집값 과열이 금리 인상으로 잡힐까 공급 부족 시 효과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다는 부분이죠. 시장 과열을 저금리가 아닌 공급 부족으로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한국에서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계속 주택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요,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대부분 지역이 2배 가까이 올랐죠. 3배 가까이 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게 되면 위험자산인 아파트에 더 많은 수요가 촉진됩니다. 왜?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안 사면 바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난 그냥 전세로 살려던 사람, 나는 원래 투자할 계획이 없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상승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아파트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대출을 끌고 와서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서 2배 오른 가격, 3배 오른 가격에도 수요자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자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 역시 장기 상승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선택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매물 풍기 현상이 나타나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를 잘못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 집값 급등은 공급 부족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공급을 억눌렀던 정책들 세운 사람들 다 나쁜 놈이다. 이거 단기간 내에 해서 어렵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주장이었죠. 금리 인상에도 안 떨어질 거다. 왜? 집 자체가 부족하니까. 근데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저금리 환경에 따른 가수요 증가는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물리적 공급 증가로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갭 투자로 사든 실수의 목적으로 사든 너도 나도 사겠다고 벌떼처럼 달라드는 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공급을 늘리겠습니까? 빨라도 3년 걸리고요. 택지 확보까지 진행되면 최소 7, 8년 걸리는 부분이에요. 비선호주택 거주자가요, 선호주택을 갈아탈 때는요, 금융 환경이 중요합니다. 진짜 많은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집이 뭐 3년 동안에 100만 호가 부족했다, 50만 호가 부족했다, 그게 사실이라면요, 길바닥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부분이죠. 진짜 비선호주택, 임대로 거주하든 또는 빌라에 거주하든 이런 형태로 거주하다가 선호주택 갈아탈 때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실제적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주택을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매수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투자자도 똑같아요. 투자자도 전세 가격을 보고 접근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시세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요.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토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은 무엇이 결정하죠? 금리가 결정한다 말씀드렸죠. 왜? 목돈을 한꺼번에 집주인한테 주면서 이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돈의 가치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요, 공급 부족 상황이 아니라
비선호주택 거주자가 선호주택을 갈아탈 때 금융 환경이 굉장히 악화돼서 매수를 선택하지 않고 비선호주택에 눌러 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눌러 앉냐?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걸 알기 때문이죠. 금리 변화에 따라서. 내일부터 기준금리가 1.75%가 됩니다. 2019년 이후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죠. 쇼킹 부동산에서는 그동안 매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금리 수준이 1.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었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더 오를까요?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고 주택가격은 오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1.75%가 아니라 2%, 2.25%, 2.5%까지 간다는 부분이죠. 이때는 매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을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금리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연말부터 곡소리가 날 겁니다. 자, 연말부터 시작된 곡소리는요, 내년과 그리고 2020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악조건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왜 집값 안 떨어지나요? 팔아야 될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이 시기에는 매도자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반면에 매수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셔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현금 최대한 확보하시고 아파트 교과서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시장에 진입할 때 흐름과 제도를 아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